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그림들을 따라서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시계 바늘을 한참 뒤로 돌려서 17세기 스페인 제국의 가장 먼 동쪽 끝, 바로 필리핀으로 가보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지구의 절반을 아우르는 정말 거대한 제국이 있는데 그 제국의 운명이 매년 태평양을 건너는 단 한 척의 배에 달려 있다는 거요. 이게 좀 믿기 힘든 이야기 같지만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17세기 필리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우리의 여정은 1600년대 후반에서 시작됩니다. 이때는 전 세계가 거대한 제국들로 나뉘어서 경쟁하던 시대였고요. 당연히 바다를 한번 건넜는 데만 몇 달씩 걸리던 그런 시절이었죠.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필리핀의 위치가 정말 독특하다는 게 한눈에 보이죠. 스페인 제국 입장에서 보면 가장 동쪽 끝, 정말 말 그대로 세상의 끝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사실은 아시아의 비단이나 향식류를 아메리카의 은, 그리고 유럽 시장까지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심장부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제 식민지의 심장부였던 마닐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소수의 스페인 사람들이 어떻게 수백만 명의 현지인들을 다스릴 수 있었는지 그 권력의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죠. 바로 이곳입니다. 마닐라의 성벽 도시 인트라무로스. 이건 그냥 돌로 쌓은 방어용 요새 그 이상이었어요. 스페인의 지배가 얼마나 강력하고 견고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상징이었고 필리핀의 운명을 좌우하는 모든 중요한 결정이 바로 이 성벽 안에서 내려졌습니다. 당시에 한 관료가 남겼다는 이 한 문장이 당시 상황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한 사람이 통치하는 제국에서 가장 외로운 직책. 여기서 우리는 그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무게를 혼자 짊어져야 했던 한 인간의 고독감까지 느껴볼 수 있죠. 그 외로운 권력의 가장 꼭대기에 있던 사람, 바로 총독입니다. 간단히 말해 필리핀에 있는 스페인 국왕 그 자체였어요. 그의 말이 곧 법이고 그의 결정이 곧 필리핀의 운명이었습니다. 그의 힘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그는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동시에 법을 집행하는 최고 재판소의 수장이기도 했죠. 심지어 가톨릭 교회의 최고 후원자로서 종교적인 권위까지 가졌고요. 식민지 경제 전체를 관리하는 행정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군사, 종교에 이르는 모든 권력이 단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그야말로 견제받지 않는 절대 권력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막강한 권력, 이 거대한 식민지는 대체 뭘로 유지됐을까요? 이제 필리핀의 경제를 움직이던 엔진, 그 생명줄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놀랍게도 그 모든 게 매년 단 한 번의 아주 위험한 항해에 달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배. 전설적인 마닐라 갈레온입니다. 아시아의 비단과 도자기, 또 아메리카의 은을 산더미처럼 싣고 태평양을 오갔던 이 거대한 보물선은요, 필리핀 식민지를 세계 경제와 연결하는 단 하나뿐인 동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요, 마치 17세기판 글로벌 공급망 같아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첫째, 아메리카 대륙의 광산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은을 캡니다. 둘째, 이 은을 배에 싣고 태평양을 건너 마닐라 항구로 가져오죠. 셋째, 마닐라에서 이 은을 주고 중국 상인들한테 비단이나 향신료, 도자기 같은 사치품을 삽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시아의 물건들을 다시 태평양 건너 멕시코로 가져가서 유럽에 비싸게 팔았던 거죠. 은과 상품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이 거대한 순환의 중심에 바로 마닐라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무역 항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됐는지 아세요? 무려 2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운영된 해상 무역로 중 하나로 꼽히는데 한 시대의 세계화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였던 거죠. 하지만 스페인의 통치가 단순히 총과 은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이 거대한 식민지를 지탱했던 또 하나의 기둥이 있었거든요. 바로 종교의 힘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스페인 식민주의의 핵심이 딱 보입니다. 한쪽에는 군사력, 법, 세금을 상징하는 검, 즉 국가 권력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영혼의 구원과 문화적 지배를 상징하는 십자가, 바로 교회의 권력이 있었던 거죠. 이 두 개의 기둥, 검과 십자가가 때로는 서로 돕고 때로는 경쟁하면서 필리핀 사회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당시 스페인 제국의 생각을 꿰뚫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영원의 개종이야말로 정복 그 자체의 주된 정당성이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의 정복 활동은 그냥 땅을 뺏는 게 아니라 미개한 영혼을 구원하는 신성한 임무라는 아주 강력한 명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린 총독, 갈레온, 성당 이런 공식적인 이야기들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화려한 그림들이 미처 보여주지 못하는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이 그림들은 딱 봐도 지배자들의 세상이죠. 총독의 위엄, 요새의 견고함, 갈레온이 실어나르는 부, 이건 명백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가려진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땡볕 아래서 묵묵히 밭을 갈던 필리핀 농부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북적이는 시장에서 물건을 팔던 중국인 상인의 목소리는 어땠을까요? 작업장에서 조용히 도자기를 빚던 현지 장인의 손길, 그리고 이 모든 질서 바깥 세상에 살던 원주민들의 이야기는 과연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역사의 화려한 기록들은 과연 누구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든 혹은 무심코든 빠뜨리고 있는 걸까요? 이 그림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상상해보는 것. 어쩌면 그게 바로 우리가 역사를 진짜로 깊고 또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시작점이 아닐까요?